보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의원 되신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네요. 한 달 반이 됐네요, 그죠? 이제. 예. 어때요? 국회의원 이 시절 이전에 뭐 당대표까지 하시긴 했지만 국회의원은 처음인데. 저는 뭐 특수하게 그 국회 본청에 사무실도 있어 보고 대표하면서 그래서 국회 구석구석은 다 가볼 수 있었는데 본회의장만 못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가 보니까 참 감개가 무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좋게만 비춰지진 않겠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한 달 보름 사이에는 야당은 뭐 의석수대로 밀어붙이고 예. 여당은 보이콧하고 뭐 개원식도 못하고. 그렇죠. 사실 개원식은 이제 입학식 같은 건데 예. 아무리 국회 일정이 좀 서로 간 충돌이 있어도 그거를 안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걸 붙잡고 사실상 지렛대 삼는 거는 결코 성숙하지 못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대 양당이 지금 이렇게 극한 투쟁으로 계속 가야겠죠? 이럴 때 이 개혁신당 같은 당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풀어줄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요. 지금 극단 정치가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국민의힘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윤석열 찍는다든지 이런 양상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로 상대를 악마하고 결국에는 상대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토 투표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걸 정치인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얘기 안 하고 남용만 합니다. 그러게요. 예, 어떻게 지금 각 정당 전당대회 하고 이럴 때 뭐 탄핵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상대당의 대표를 감옥 보내겠습니다. 이런 게 구호로 등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비토 정치를 좀 끝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개혁신당이 좀 더 지지세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예.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일단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예. 새로 당대표가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서야 뭔가 조금 전환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보이긴 하지만은 또 전당대회 끝나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혹시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대위원장 할 때 뭐 좀 바른 말 할 것 같이 하다가 바로 눈밭에서 90도 인사하고 그냥 용산 언급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기대치가 크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별로 안 달라질 거다? 실제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국민의힘 리더십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뭐 해병대 특검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안을 내긴 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솔직히 그런 대안이 있다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상당히 큰 지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럼 의원들도 다른 사람 좀 있을 텐데 지난번에 해병대 특검 표결할 때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수정안을 내가지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한다든지. 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진성정이 보였을 텐데 지금은 선거 앞이니까 좀 말이 앞서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지난주에 가장 그래도 멋있었던 사람은 역시 안철수 의원이었다. 예,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이 있어도 혼자 찬성표 찍었으니까. 그 장면은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결단력 있는 모습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본인이 대표를 지냈던 정당의 지금 전당대회 양상.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간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봐요? 어떻게 봐요? 끝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박차고 나갈 용기가 있느냐. 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도 보면은 뭐 유승민 대표도 배신자 프레임이 걸리고 이랬을 때 그럼 배신자 프레임이 걸렸으면은 박차고 이제 나가가지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향이 있었고 아니면 나 배신자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랑 정치를 오래 같이 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적대하는 분위기가 윤핵관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선 끝나고 나서 좋은 게 좋은 건지 할지 아니면은 박차고 자기 정치를 할지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아무튼 윤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안 나오길 바란 거죠? 그럴 뿐더러 앞으로 정치하면서 뭐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입니다. 예, 저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보면은 어느 날은 저한테 뭐 술자리에서 EXX 저 XX 하시고 뭐 그 다음엔 제 앞에서는 90도 인사하시고 그 다음엔 또 뭐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신 다음에 나중엔 또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당대표라 그러고 나중엔 또 내부 총질러라 그러고 이게 기복이 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기복에 초기에는 저는 그 기복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엮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기복을 받아주다가는 제가 이상한 사람 된다.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기복상에 지금까지는 하여튼 한동훈 대표 안 된다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문자 공개 이런 등등이. 저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냐 아니면은 소위 윤핵관이라고 대변되는 세력들의 그런 집단적 방어 기제인지는 제가 속단하기 어렵지만은 적어도 그 덩어리는 굉장히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 뭐 김기현 대표 체제 세우고 등등 할 때는 뭔가 이렇게 플랜이 작동이 돼서 성과를 이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성과 못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결국 그렇게 동작하려면은 소위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뭐 유튜버들 그리고 이런 쪽이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소위 보수 성향이라고 말하는 보수 종편사들도 그렇고 아주 일치 단결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지금 세간에서 윤핵관과 용산 쪽에서 밀고 있다고 알려진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언론에서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길 수 있냐? 그래서 지금 이 판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뭐 문자 논란 등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이잖아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나마 국민의힘 현 인사들 중에 다음 대통령감이라고 국민들이 좀 인정해주는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다. 이래서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호 피드백 효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제가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 뭐 갤럽 조사 이런 걸 봤을 때 매번 그 시기에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이나 그 직후에는 한 20% 정도의 고정 지지를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김무성 대표도 한 24, 5% 정도 지지를 받았던 적이 있고요. 황교안 대표 대표하고 나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지지세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연장선이거든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약간 페리스 힐튼이 유명한 이유가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한 거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 피드백 효과가 깨지는 것도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아까 봤듯이 황교안 대표의 그 경고해 보였던 리더십이라는 게 총선 이후에 깨진 겁니다. 바로 선거 지는 거 보고 이 사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약간 그런 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귀책 사유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오롯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윤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 사실 저희가 지금 와서 많이 까먹었지만은 대파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이종섭 장관이 갑자기 호주로 출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선거의 중요한 변곡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제 눈으로 보면 그나마 미래 권력으로 지지세를 걷고 있는 한동훈 때문에 보수 언론도 양파로 좀 나뉘어지는 것 같고 예. 쉽게 말하면 권력이 절반도 안 지났는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전면적으로 다투고 있는 양상인데 이미 미래 권력이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해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데 이회창 총재와 YS 대통령의 갈등이라든지 노태우 대통령과 YS 대표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 대선에 매우 근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격렬했다면은 지금은 뭐 총선에서 몰패한 정당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소단 의아한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지방선거는 지난 지방선거 때 당대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크게 이겨가지고 다음 굉장히 부담이 가는 선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뭐 원희룡 지사도 그렇고 주변의 많은 인물들은 지금 이건 이길 수가 없다. 지방선거 분위기에서. 특히 여당은 이런 반전 만들기 되게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 게 약간 의아한 상황이고 지금 10월 달에 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민심의 바로미터를 할 수 있는 이제 천안이나 아산 같은 충청권도 선거 일정에 재판 일정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일부 뭐 호남의 지자체들도 당들이 나올 수 있고 한데 지금 당대표 되는 사람은 그거 뒤집어 써야 됩니다 또. 그렇죠. 책임져야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리더십이고 저는 왜 이거 갖고 이렇게 이전 투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희한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 투구의 양상이 뭐 김기현 대표 체제 세울 때는 초선들의 연판장도 동원되고 뭐 등등등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문자로 시작이 됐잖아요. 예. 이 카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우발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전략적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우선 최소한 오비일학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의아한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사실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서로 동지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표현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처음 할 때 처음 연통을 넣을 때 대뜸 텔레그램을 넣지 않습니다. 예. 보통은 문자 메시지, 전화,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좀 더 내밀한 관계거나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되면은 그때 이제 텔레그램이란 메신저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아한 게 이번에 보낸 게 처음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뭐 수백 차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왜 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응대를 안 했을까? 이것도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평소에 자주 말 잘하니까 그런 걸 보내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뭐 자주 또 비대위원장 시절에 하고 예. 또 뭐 총선 끝난 직후에는 뭐 진중권 교수 정치평론하는 사람과 거의 1시간 통화를 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영부인 자격으로서. 저는 제가 당대표 하던 시절에 후보할 때도 그렇고 그 아무래도 후보자 배우자나 아니면 영부인의 위치는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획이나 이런 문제를 제가 몇 번 상의를 드린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영부인께서 그 권양숙 여사라든지 이런 정말 영부인 선배들 먼저 찾아뵙고 이렇게 통합행보 보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일정 상의하고 이런 거는 제가 문자나 이런 거 주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치 행위에 대해 가지고 영부인과 어떤 의견을 나눈다는 건 되게 이례적입니다. 그 당대표 시절에 윤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에 후보 부인으로서 내지는 당선자였던 시절에 영부인 자격으로 정치적인 논의를 문자로 한 적은 없어요? 그런 논의는 제가 한 기억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영부인한테는 그래도 요청이나 제안할 것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이런 행사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번에는 드러난 게 진중권 교수는 뭐 진중권 교수가 미학자라고 해서 미학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정치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평론가로서의 정체성을 볼 텐데. 사과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왜 당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뭐 그분들하고 상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중권 교수랑 상의했는지 약간 의문이고. 또 저는 김건희 여사가 여러 경로로 의견을 취합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예전에도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나 이런 걸 봤을 때 7시간인가 뭐.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조언보다는 다소 정략적인 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의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 비대위원장과 정치적인 얘기를 그렇게 뭐 문자식으로 상담한다든지 또 뭐 그냥 어찌 보면 일개 정치평론가와 또 특히 또 정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순간 대통령 비서실의 개선이 무너집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그런 것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비서실장도 5선 출신의 정진석 전 의원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정무수석도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분들의 정무적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비서로 쓰시는 건데 그분들 제껴놓고 이제 사실 정치 평론 경험 많으시지만은 정치를 직접 해보신 경험은 없으신 분들한테 너무 의존하면은 그거는 뭐 실제 개선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기가 꺾이실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자나 통화 등등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한 결과들이나 그 과정을 윤 대통령과 상의한다는 걸 거 아니에요? 뭐 전혀 무관하게 혼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상의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께서 그 중심은 잡으셔야 된다. 아무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은 아마 김건희 여사겠지만은 그래도 본인은 대통령이고 이 큰 대통령 비서실이랑 조직을 가져가는 데에서 업무 분장이 침범당하면은 이건 조직이 죽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좀 아쉽다 봅니다. 또 그 댓글팀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그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언급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그 공개적으로 댓글팀이 거론되는 거 보면 있긴 있는 겁니까?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있나요? 이게 장기찬 전 최고위원이 사실상의 증언을 하면서 이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댓글팀 의혹이고요. 그거를 여론조성팀이라고 이제 얘기하긴 하던데 정치인들이 이런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보면 옛날에는 네이버 뉴스의 댓글을 어떻게 유리하게 끌어가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면 요즘은 한동훈 위원장이 운영했다는 여론조성팀이라는 거는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로 해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문제 풀어낼 수가 없다 봅니다. 이거로 뭐 자기 인기 조금 띄우고 무슨 남 바보 만들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걸로 외교를 어떻게 합니까? 뭐 어디다가 뭐 트럼프 욕할 겁니까? 바이든 욕할 겁니까? 그런 여론 조작으로 되는 일은 너무 소위 말하는 국정에 있어서 별 도움 안 되는 영역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저는 소위 업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들이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절대 그런 분 접근 안 하는 게 제 스스로가 스피커 파워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 SNS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건데 여론을 그렇게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을 왜 진영을 가리지 않고 벗어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동훈 후보도 김건희 여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장윤선 전 최고의 증언은 너무 구체적입니다. 예. 본인이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그 한동훈 그 위원장에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장관님께도 보고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장윤선 최고의 증언을 보면은 공무원도 이 일에 개입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건 참 모순적인 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스타 검사로 뜨기 시작했던 게 댓글 수사하시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그거 사람에 아닙니까? 충성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예. 그거로 이제 여론의 관심을 받았고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 여론 조작, 그 다음에 드루킹 수사를 저희가 하게 되면서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인지가 되게 된 건데 이거를 지금 조심하지 않고 이런 식의 조직이 또는 업자가 옆에서 돕는 걸 한동훈 위원장이 뭐 방관했던지 아니면은 요청했던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글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그 공무원까지 관여됐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국혁신당의 이제 신장식 의원이나 제가 좀 아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상의하면서 왜냐 조국혁신당 측에서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걸 예. 발의하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물어봤더니만은 거기에 이걸 넣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님이 어제 또 발표를 하셨어요. 예, 이런 것도 의혹이 나온 이상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혹시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유지한 채로 당대표가 되게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머지는 다 거부권 때리고 이거는 거부권 안 때리면은 이거만 특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한동훈 특검법이 나와서 통과되고 뭐 그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정도가 나오면 누군가 고발하고 바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장지찬 전 최고위원이 증언만 하고 있고 본인도 한동훈 위원장이 부인한다면은 증거를 더 추가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속단해서 움직이긴 어렵다. 그리고 약간 이례적인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본인에 대한 의혹적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거든요. 예. 뭐 고소하고 이렇게 뭐 손해배상 물리고 하는 분인데 장례찬 전 최고위원의 지적은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도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라서 장례찬 전 최고위원이 실제로 자신 있으면 고소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예. 좀 의아한 상황이긴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뭐 고발하지 않겠어요? 민주당 쪽도 아마 분석 중이겠죠 내용을. 예, 일단은 예. 아무튼 이렇게 뭐 문자 일십 논란, 예. 댓글팀 논란 등등으로 뭐 표현하신 대로 이전 투구 양상으로 네. 전당대회가 흘러가는데 결과는 어대한이겠죠?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그죠?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 지적하고 싶은 예. 게요. 그야말로 총선이든 아니면 이 전당대회든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의 선거 기획 능력이 이 수준인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번 전당대회에 당선된 당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사실상 갖게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각자의 아이디어가 경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죠, 첫째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두 번째 이건 뭐냐면요. 원래 정당 내에서 가장 큰 지지세를 확보하고 당원 보유를 가장 세게 한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입니다. 그렇죠. 예, 지역별로 그 경선을 대비해서 많은 조직을 구축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제가 정보를 좀 들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하시는 분들이 원희룡 장관 쪽을 지지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지금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핵심 멤버들 뭐 이철규 의원, 권성동 의원 그리고 뭐 윤한홍 의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윤석열 정부 말기 됐을 때 막판에 그 뭐 보수 우세 지역이니까 지방선거 공천 받아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 갖고 있더라고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원희룡 장관은 윤핵관이 백업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요즘 각을 좀 세우는 모양새인데 윤핵관들이 본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내려올 생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희룡 장관 쪽을 도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내 자리 잃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그 윤핵관과 원희룡 장관 측에서도 이런 니즈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실제 대처 못하는 거 보면 실제 나오고 싶은가 보죠. 네. 광역단체장. 네. 그래서 사실 그 경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광역단체장들이 지금 굉장히 그 홍준표, 이철우 이 두 분 말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마저도 안 움직이면 어차피 한동훈 대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죠? 예, 선거 전략이라는 게 역시 윤핵관들은 약하다. 영남 선거, 강원 선거만 하다 보니까 전체 판을 잘 못 읽는다. 한동훈 대표가 만약 되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은 물음표다. 그렇죠. 정말 차별화로 완전히 갈지 그건 더 두고 봐야 된다. 예전에 총선 때도 그렇게 기세 올리다가 카노사이 굴욕 사진 알겠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얘기 쭉 했는데 이제 민주당 얘기 해봅시다. 검사 탄핵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저희도 이제 탄핵안을 표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고 뭐 지지율 1위 하는 조사 나오고 있고 한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의 그런 강한 움직임을 막아 세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굉장히 멋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진행되었고 지금 이제 공판 단계에 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사실 공판 검사나 이런 사람들 공격하는 건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모양새가 안 좋았고 특히 중간에 그 박모 검사 오인해가지고 이런 모욕적인 이런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역공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고 저는 개혁신당은 이런 움직임 대해서는 조금 범야권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겠지만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검사 불러서 청문회 하려고 하더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 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한 선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영부인이나 아니면은 또 그 장모 이렇게 불러서 할 수 있겠지만은 대통령의 측근 관리에 대한 걸 문제로 그런 탄핵 청문회를 대통령 주변 사람들 많이 불러들이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또 정리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문재인 대통령 언급해 죄송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도 보면은 그 사위 되시던 분 이제 전 사위죠. 전 사위 되시는 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일에 연루되고 있을 때 비슷한 요청들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 국민의힘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안 받아들이기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의 어떤 문화가 이제 이런 거 다 불러들이는 문화로 가게 되면요. 싸움과 보복 이런 것만 남게 됩니다. 저는 이미 그 장모에 대해 가지고 장모가 감옥살이도 하고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다시 의혹되는 사항들이 있겠지만은 이거는 혹시라도 그런 거에 대한 포괄적 특검이나 이런 게 된다면은 저희가 들여다보겠지만은 청문회 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어요. 오지 않으면 또 그거 불출석으로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극한 대립으로 갑니다. 아무튼 뭐 국민들이 청원을 했다. 법적 요건이 됐다. 그러니 이제 탄핵 반대 청원까지도 포함해서 청문을 하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우습다. 우스운 내용이고요. 안 하는 게 좋다. 이거 하면 다음에 나올 동작은 뻔한 게 김혜경 여사 또 부르자할 거거든요. 우선 논리적으로 못 막아요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뭐 영부인도 부르자는 마당에. 근데 그러고 나면 민주당이 그걸 거부하면은 거부한 대로 방탄인 거고 찬성하면은 또 그거 나름대로 자기들도 곤란한 상황 빠지는 거고 그런 일을 굳이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선 국면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분들이 탄핵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뭐 입에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니. 이제는 아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청문회까지도 하겠다고 나서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보들 입에서도 탄핵 얘기가 공경연히 나오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정말 탄핵으로 갈까요? 저는 탄핵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불행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협치 이뤄내도록 어떤 식으로든 유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 탄핵이라는 건 저희 겪어봤지만은 탄핵 직후에 그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인수위도 없이 정권 출범하고 또 그다음에 보면은 또 적폐청산한다고 보복 정치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과오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저는 제대로 된 정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될까요? 성공적인 협치? 윤 대통령이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뀐다?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탄핵 이후에 혼란스러운 절차 속에서 지금 이제 그럼 탄핵의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뽑고 그래야 또 싸우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한테 그냥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뭐 추진력이 돋보인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또 막무가내로 이것저것 한다는 이미지도 좀 있는데 192석의 범야권 의석과 만약에 그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런 탄핵 대선을 치러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싫어요. 예. 글쎄, 그래서 개혁신당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강하게 질책하고 여권에도 할 말은 하면서 저희가 뭐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길게 보면 대통령 당선되군 직후부터 예. 이러면 총선 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손발 뭐 지지 기반을 뚝뚝뚝뚝 떼내는 대통령, 그러다 지금 20%대의 지지율로 또 여권 전당대회의 기획력조차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 반대로 야권은 뭐 의석수만 믿고 뭐 심지어 탄핵 열차에 이미 올라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야당의 리더십. 예. 이래가지고 한국에 미래가 있습니까? 저는 개혁신당이 그래서 이제 사실 세대 기반의 정치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저는 이런 겁니다. 영국에도 보면은 보수당이 어떤 위기를 겪을 때 캐머런이라든지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발굴해가지고 예, 그들이 예. 젊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성을 바꾸는 거죠. 새로운 보수주의. 그리고 예전에 노동당 같은 경우에도 토니 블레어 같은 젊은 정치인이 들어와가지고 네, 네. 제3의 길을 제시하면서 장기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단순히 젊은 사람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저는 보수도 이제 개발 독재 시절의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박정희 대통령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저도 박정희 대통령을 좋게 생각하지만은 보수로 안 배웠습니다. 그거는 국가주도 경제 성장이 어떻게 보수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유주의적인 관점에 이런 것들을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위주의 정치 그리고 그런 어떤 관료주의 정치의 마지막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은 젊은 세대가 더 자유를 중시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도 그런 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의 자유 이런 걸 중심으로 재편돼야 된다 봅니다. 근데 아무튼 개혁신당은 아직 세석밖에 안 되잖아요. 뭐 세석으로 시작해서 큰 덩어리 일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영국과 프랑스에서 보면은 예. 제3정당이 전부 다 큰 돌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예. 저는 그게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뭐 얘기했듯이 여권 리더십도 야권 리더십도 아주 그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다 보면 예. 다음 총선 때부터는 뒤집어진다. 네, 그런데 저는 양비론만으로 임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3의 길이라고 하죠. 아까 보수도 이제 보면은 과거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보수가 아니라 예. 자유주의, 개인주의적 성향의 보수가 나올 때가 됐다. 그런 생각하고 그 민주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반독재 타도 투쟁하던 그 시절로는 예, 안 되고요. 예.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의 정치는 참 안 좋은 모양새로 계속 가고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결국은 정치 자체가 바뀔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언제까지 이런 양상으로 가야 할지 답답하긴 하네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